녹음 10일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3부 종교와 문학 1 카알라일을 배우는 이익과 손해입니다. 드디어 2부 지리가 끝나고 이제 종교와 문학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종교와 문학에서는 어떤 또 메시지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3부로 들어갔습니다. 종교와 문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종교와 문학 이제 어려운 지리가 끝나서 문학은 조금 나을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또 모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릿말입니다. 이게 1898년에 이 글을 이제 모아서 쓰신 분이 머리말로 만들었어요. 읽어볼게요. 머리말. 이 책은 금년 1월에 우찌무라 씨가 간다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월요일마다 5회에 걸쳐서 평소에 가장 애독하고 깊이 생각하던 문학자와 그들의 문학에 관해서 강연한 것을 필기한 것이다. 이것이 문학 평론인 것은 물론이지만 그가 이 일에 착수한 것은 오늘날의 시대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였다. 그러므로 평론 외에 자기가 주장하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많다. 특히 인생관에 관해서는 가장 마음을 기울였던 것 같다. 생각건대 일본의 병폐는 인생관에 있다. 즉 정의였고 윤리가 문란하고 도덕이 무너지는 것은 말하자면 인생이 그 뿌리부터 썩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능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풍채와 말씨와 음성은 사람을 위압하여 마음을 뒤흔드는 영역을 가진다. 나도 그의 정신이 지향하는 바를 포착하여 그 기백을 전하려고 애썼으나 글재주가 서툴고 문장이 적절하지 못하여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나 다행히 그의 친절한 교정을 거쳤으므로 대체적으로는 큰 잘못이 없으리라 믿는다. 1. 카알라일을 배우는 이익과 손해. 천하의 인걸들을 데려다 놓고 즉석에서 이들을 논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듯 어려운 일임을 알면서도 굳이 여기서 칼라일을 배우고 단테와 괴테를 연구하며 위즈워드와 브라이언트를 평하고 로웰과 휘트먼을 논해보려고 한다. 물론 그 전모를 샅샅이 살필 수는 없다. 그들처럼 숭고하고 위대한 인물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중 한 사람의 한 가지 저술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큰 일이므로 내 필생의 과제로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가령 보라. 곤충학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가 조석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연구를 쌓고 사색을 거듭하며 현미경 밑에 벼룩이나 이 따위를 나열하고서 그 꿈틀거리는 한 마리 곤충 속에서도 작은 천지, 작은 우주가 있음을 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를 평생의 과제로 삼아 이에 온갖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음을 벼룩, 이 따위에 대해서도 평생을 바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하물며 구미의 대가 한 사람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가 그의 일대 과업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겠는가. 내가 칼라일을 배워온 지도 여러 해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여가를 내어 틈틈이 보아온 데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그를 다 알 수 있다고 하겠는가. 만약 어느 누가 칼라일에 정통하고 그의 사상을 깊이 터득한 바 있다면 나는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소원이 가르침을 받겠다. 내가 지금 칼라일을 논하는 바는 틈틈이 읽어온 그의 저서에 대해 그것이 세상의 독자에게 끼치는 이득 및 손해라 생각되는 두세 가지 문제에 한한다. 다만 이것은 괜히 학식을 자랑하려는 자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칼라일을 배운다는 것은 거창한 과제이다. 또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문학가다. 문학가를 이해하는 것은 정치가를 이해하기보단 또 그 범위가 좁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좀 쉬운 편이다. 크로멜이나 글래스튼 같은 큰 정치가의 생애는 대부분이 국가의 역사이다. 그 시대의 복잡 다단하게 얽힌 정치 및
사회 상태들을 속속히 알지 못하고는 그 정치가의 전모를 관찰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러나 문학가의 세계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고 이는 문학가를 관찰함에 있어서 매우 심오하며 정신이 숭고한 때문이기도 하다. 카일라일은 문학은 사색하는 사람의 사상이다 라고 했다. 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사상을 배우는 것이다. 문학가를 배운다 함은 그 사상이 깃든 인물을 배운다는 뜻이다. 칼라일이 노년에 이르러 귀족의 직위도 굳이 사양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매우 의기양양한 무렵의 일이다. 하루는 공원을 산책하려고 길에서 합승 마차를 탔다. 함께 탄 손님이 그가 누군지를 알 턱이 없었다. 마구 제멋대로인 머리칼, 덥수룩한 수염, 투박한 옷에 그저 눈빛만이 쏘듯이 날카로웠다. 이렇듯 기이한 용모를 지켜보다가 추한 노인이군 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추한 노인이야말로 문호 카알라임을 알고 있던 마부는 그 비웃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손님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의 모자 밑에 어떤 우주가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다. 그 용모는 비록 추하게 보였을지 모르나 그 모자가 덮고 있는 뇌리에는 웅대하고 심오한 우주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문학가의 전기를 쓰려면 그 자료에 한계가 있고 또 범위도 정해져 있어서 불과 수백 페이지의 작은 책이라 하더라도 그 대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곧잘 저 English Man of Letters 같은 간편한 책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이 영국 문호의 면모를 여실히 그려내서 그의 편모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료에 한계가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대중소설을 읽듯 쉽사리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카알라일의 저서는 37권이나 된다. 이 모두를 한 번씩 다 읽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물며 그 말의 용법, 함축성 있고 굴곡이 있는 사상을 뚜렷이 자기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일은 더욱 그렇다. 카알라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원자료는 그의 저술이다. 다음은 그의 편지다. 그가 생전에 친하게 지낸 벼시란 몇 안 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생사를 염려하는 자는 불과 20, 30명 뿐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몇 사람의 벗과 나눈 편지는 그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그는 저술에서 보는 그의 취향과 매우 다르다. 그의 적나라한 인격을 관찰하려면 편지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편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에머슨의 편지다. 매튜 아놀드는 평하기를 비록 칼라일의 저술을 죄다 없앤다 하더라도 이 편지만은 없앨 수 없다 라고 했다. 지구 반대쪽에서 영미의 2대 문호가 천산만수를 사이에 두고 2, 3개월씩 손꼽아 가면서 멀리 편지를 띄워 정을 나누는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현상인가. 그 밖의 편지 중에서 그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및 벗 어빙에게 보낸 것이 있다. 이 둘은 전자와는 다른 그의 성격을 나타냈다. 남편으로서의 그, 벗으로서의 그를 아는데 다시 없는 자료다. 이 밖에 연구해야 할 자료는 프라우드의 칼라일전이 4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문, 잡지 등에 실린 갖가지 일화, 대화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최근 외지에 보면 런던의 첼시 주택에서 살던 때의 그의 모습을 쓴 것이 있다. 그가 살던 당시의 사정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할 것이라고 할 정도라고 여겨지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프라우드의 저서이다. 그리고 카알라일의 벗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치 보스웰과 존슨의 관계처럼 벗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제간의 관계에 있으며 그를 숭배하여 마지 않던 몬큐어 컨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1863년
아직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피비린내 나는 때에 영국으로 이사했다가 그 후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으로 유니테리언 목사이다. 그가 칼라일을 찬양하여 쓴 책도 크게 참고가 된다. 책 이름이 토마스 칼라일 by 몽큐어 D 컨웨이네요. 미국 교회의 목사이며 감리교인 윌리엄 밀번이라는 사람이 있다. 두 눈이 멀었으나 강직한 그의 성품은 그 무엇에도 굽히지 않는 보기 드문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청각이 매우 예민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칼라일을 방문하여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와 담소한 것을 썼다. 이것은 칼라일을 일상생활을 엿보는데 흥미로운 자료다. 영국인만큼 자기 나라 인물을 곡해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그 예로 글래드스턴의 고귀하고 탁월한 재능을 지닌 큰 정치가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 영국에서는 귀족 부인들이 모여 글래드스턴을 배척 운동을 모의했다고 한다. 글래드스턴이 죽은 것은 그들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을까? 칼라일 역시 자기 나라에 적이 많은 인물이므로 그를 싫어하고 경언하는 자가 적지 않다. 따라서 그를 평한 책 중에는 편견과 곡해가 많다. 그러나 위에 든 책들은 가장 공평하고 잘못이 없는 것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료가 비로소 칼라일의 면모를 드러내고 그 인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아무리 대충 연구한다 해도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이다. 우리는 칼라일 하면 곧 영웅 숭배론을 생각하는 패단이 있다. 따라서 오늘의 학생이 칼라일을 평하는 것을 보면 영웅 숭배론 속에 나타난 그를 보고 속단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저작 중 최악의 책이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던 상태에서 생활이 궁핍하고 불평을 가눌 길이 없어 반항적으로 런던에서 강좌를 열고 사회에 대한 불평을 터뜨린 것을 책으로 엮은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호메트를 격찬하는 나머지 하늘에까지 올려놓으려는 따위는 그가 평소 하던 말에 비해 있을 수 없는 짓이다. 그런데도 그런 짓을 감행한 것은 그것으로 영국 사회를 공격하는 총알로 삼으려는 데 있었다. 생각건대 그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많은 패단을 내포한 것이 이 책이다. 영웅 숭배론이 그러네요. 만약 그의 전체 저서 중에서 칼라일의 가장 좋은 것을 배우려면 평론집, 즉 크리티컬 에세이스를 읽어야 한다. 이 논문에는 노흐의 글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 29세부터 36세까지의 글로써 그가 기계 발랄하고 사상 또한 가장 활동적인 시대였으므로 그의 저작 중의 주옥이라 할 만한 것이 대개 그 속에 있다. 그의 영웅론을 알려면 숭배론에서가 아니라 보스웰의 존슨전을 비평한 글에서 찾으라. 존슨이란 인물에게 한층 더 빛을 주고 존경심을 품게 해준다. 또 번즈론 같은 것은 주옥 같은 글이 훌륭히 그 인물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참된 의의를 천명하고 문학가가 되려는 청년에게는 더없이 좋은 본보기이다. 또 볼테르를 논한 글은 통쾌하기 그지없다. 선을 치켜 세우고 악을 매질하면서 종교상의 관찰이 뛰어나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에서 정치 및 사회의 상태를 불을 보듯 환히 그려내고 그 단점을 지적함에 있어서는 날카로운 칼로 뼈를 가르는 것과도 같다. 그는 감리교파를 싫어하여 그들은 자기 백곡을 볼 줄만 알지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볼 줄은 모른다 라고 꼬집었다. 그의 만년 저작으로서 웅대한 사상을 통쾌한 필지로 독자로 하여금 피가 끓고 맥박이 뛰며 보잘것없는 한갓 필부도 용기를 일깨워 뜻을 품게 만드는 것으로는 크로멜전이 있다. 이 글은 그의 이상적 정치가를 말한 것으로서 얻는 바가 크고 또한 흥미진진하여 독자의 머릿속에 길이 그 인상을 새겨주는 것으로는 그의 저서 중 유일한 것이다. 영국의 리뷰 오브 리뷰지가 기자 스티드가 애독하고 또한 가장 많은 가마를 받은 책은 성서와 칼라일의 크로멜전 및 로웰의 시집이라고 하였다.
나도 동감이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책을 펼친다면 어느 누가 의기충전하여 정의의 깃발을 아침바람에 휘날리고 당당히 북을 울리며 정의와 인도를 무시하는 썩고 문드러진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랴. 카알라일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천하에 그가 두려워하는 인물이 단 하나 있었다. 그것은 무식한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타이르기를 크로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가 영국 정치가 중 가장 큰 영웅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가 크로멜전을 썼다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더구나 이것은 그의 사상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쓴 책으로서 그의 생애의 절정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는 차츰 내리막을 걸어 신통치 않은 저작이 적지 않다. 특히 프레드릭 대왕전 따위는 무엇 때문에 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가 친구인 에머슨의 물음에 노후에 할 일 없어 괴로운 나머지 프레드릭을 죽임으로 무료함을 달래본다고 대답한 이유로 쓴 것일까? 사실일지도 모른다. 다만 울적함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완고한 남문제를 이끌어다가 막연히 이를 부수고 파괴하며 이것으로 통쾌하게 여긴 것 같다. 생각건대 그가 가정에서도 풍파가 많았던 시대는 이 무렵이며 홀로 2층 방에 들어앉아 마치 미친 개가 닥치는 대로 물어뜯듯이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때이므로 주장할 고매한 이상도 없이 한낱 역사가로서 세인이 고민하는 문제를 내가 먼저 해석해 내겠다고 안간힘을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카알라일을 배움으로 얻는 이득은 엄청나서 거의 일일이 다 밝힐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중 주요한 두세 것만 들겠다. 그를 읽고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느낀 것은 첫째로 성실에 대한 신념이다. 오늘날 성실이란 말은 길을 잃고 헤매며 신문이고 잡지고 이 말을 올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성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성실이란 철저하게 순수하라는 뜻이다. 악하려면 순수하게 악하라. 선하려면 순수하게 선하라. 껍질을 벗겨도 여전히 그 실속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구리인가 금인가 그런 것을 물을 바 아니다. 요는 도금만 아니면 된다. 작게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데서부터 크게는 정치 문제, 국가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실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면에서 모두 성실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모든 면에서 이 한 가지를 외쳤다. 그는 단조로움을 무릅쓰고 성실만을 되풀이하여 역설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다할 사명의 태반이 오직 성실하라는 이 한 가지를 가르치는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존슨 또는 크롬웰을 논한 것도 어디까지나 그들의 성실한 마음을 돋보여 세상을 깨우치겠다는 데서였다. 볼테로의 무신론을 평하고 카그리 오스트로라는 큰 사기꾼을 등장시킨 것도 반대의 측면에서 성실의 참뜻을 보여주려 한 것이었다. 그의 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같이 해본 사람은 모두 말한다. 그의 가정은 한겨울처럼 을씨년스럽게 춥고 화기애애한 온정이 넘치는 일이 적으며 그저 싸늘한데 이따금 웃음소리밖에는 새어나오는 게 없다고. 남의 얼굴빛을 살피며 언행을 바꾸고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따위 짓은 성실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성실한 사람이란 재미없는 사람이다. 단테는 신랄하게 꾸짖어 말하기를 나는 남의 비위나 맞추는 따위 인간이 아니다. 만약 비위 맞추기를 원한다면 술자리에서 흥을 돋구는 저 광대 같은 바보를 불러오라고. 카알라일은 광대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성실한 인물이다. 주의를 고수한 인물이다. 안으로는 가정에서도 밖으로는 직장에서도 성실을 성실이라고 말하고
만약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만나면 요물이다, 돌팔이 의사다 하고 사정없이 욕을 퍼부으며 말과 생각이 다름을 격분했다. 음모와 관계를 일삼는 우리 사회 또한 성실한 마음만큼 필요한 것이 없다. 공맹의 글이 신의를 말하고 있고 해마다 출판되는 숱한 전기를 펼쳐도 역시 성실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를 읽고 성실해지는 자가 극히 적은 것을 생각해보면 성실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 하루도 게을리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이 아니겠는가. 37권의 저서를 통틀어 그는 오직 성실함을 말했다. 둘째는 노동을 중시하는 것이다. 영국 노동자의 위대한 벗 두 사람은 프레드릭 모리스와 카일라일이다. 성서가 노동을 존중하여 그 위치를 높이는 것은 세상의 통설이다. 여기에다 시적인 말을 덧붙여 노동의 신성을 가르친 것은 카일라일이다. 그의 저서를 정독하면 세상의 게으름만큼 큰 수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초목은 들에 산에 무성한데 그대는 빈손을 든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고 힘을 주어 날카롭게 말하며 혹은 노하기도 혹은 타이르기도 하며 근면의 복음을 가르친다. 그가 한때 벨기에를 여행했을 때 발길 가는 대로 거닐며 국민의 일상생활 태도를 보고 그 풍속 습관을 살피다가 우연히 창가에서 젊은 여인 하나가 레이스를 짜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얼굴빛은 초췌하여 창백한 모습은 가냘프게 여위었으며 깊은 시름에 잠긴 듯 했다. 다정한 성품인 그는 한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그저 돌아갈 수가 없어서 착잡한 생각 속에 혹 이는 선녀가 배를 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고 또 그녀가 그토록 여윈 것은 남편을 잃고 의지할 데 없는 신세 때문일까? 그리고 시름에 잠긴 것은 늘 힘이 되어주었던 어머니가 지금은 세상에 없어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일까?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이윽고 호주머니에서 1프로린을 꺼내 가련한 그 여자에게 주고 떠난 일이 있다. 그가 노동자에게 베푸는 동정은 그토록 깊고 절실했다. 또 어떤 때는 한 여성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 종교상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인생 문제로 고민한다고 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헛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대의 반지꼬리 속에는 헝클어진 실이 없습니까? 있다면 그건 먼저 정리하고 실패에 감아두시오. 그대의 옷장 속에 마구마구 쑤셔놓은 옷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차곡차곡 개어 넣으십시오. 그러노라면 어느덧 인생의 괴롭던 문제도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라고 했다. 손발을 놀려 사업에 근면하면 의무는 곧 사라지며 건전한 사상이 생겨나 판단력도 정확해진다. 따라서 저절로 인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게으름을 미워하고 부지런을 장려하며 노동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빈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정치적 의견은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는 것이다. 크로멜을 변론하여 세상의 오해를 바로잡으려 한 까닭은 본래 크로멜의 정신이 위에서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위세를 천하에 떨치려 한 것이 아니었고 또 중앙 집권으로 국정 통일을 꾀한 것도 아니었으며 오직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밑바닥의 인생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 데 있었음을 알고 극력 그에 동정하여 그를 변호했던 것이다. 로웰은 헌법은 무엇하는 것인가? 한 조각 종이장에 쓴 것이 아닌가? 그럼 그걸 찢어버린들 또 어떻단 말인가? 라고 노래했다. 카일라일이 헌법 정치를 싫어함은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펼치는 편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최하등 인민을 불쌍히 여겨 이들을 평안케 하려는 자가 있으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때로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데 있었다. 카일라일의 급한 성격은 크로멜처럼 자기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만민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보통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염려하고
인습의 오래고 무서운 폐해를 제거하려 해도 보통 방법으로는 될 수 없음을 깨닫자 비상수단을 강구하여 압제 정치를 단행한 자가 있음을 보고는 책상을 두들기며 그 장한 뜻을 기뻐함과 같다. 비록 극단으로 흐른 패단은 있지만 빈민을 사랑하는 그의 따스한 마음은 카일라일을 덕의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상 카일라일을 배움에 있어서의 이득을 말했다. 그러나 그의 성격에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점도 있다. 때문에 그를 배워서 얻는 바가 큰 것 못지않게 그를 배워서 해가 되는 바가 많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해는 대부분 그의 영웅 숭배론에 있다. 다정다감한 청년이 한 번 이 책을 읽으면 차츰 깊이 들어감에 따라 저도 모르게 책상을 두들기며 그 참신하고 기발한 데 찬탄을 맞이 않으면서 비분강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책 끝까지 읽기도 전에 이미 그 청년의 성격에 변화가 생겨 그 감화가 얼마나 격심하고 놀라운가를 보게 된다. 하지만 그렇듯 남에게 미치는 감화력이 큰 것은 바로 그 인물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부터 천하의 인걸과 친히 사귀든가 아니면 그 저서를 읽다가 뜻밖의 그 사람의 정신, 즉 우리를 고무시키고 흥분케 하는 그 정신이 우리의 영성의 일부분이 되어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책 중에서 독자로 하여금 함께 노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마치 희롱당한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심한 감화를 주는 것으로 아직 카일라일의 저서만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하물며 아직 사상이 성숙되지 않았고 세상의 풍파를 겪어보지 않은 천진난만한 청년이 그의 저서에 의해 감동되는 바가 그토록 클 것은 당연하다. 그를 배우면 곧 나타나는 폐해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점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잘못되어 있고 나의 이상, 내 뜻에 맞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이웃의 거동이 못마땅하고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보고 듣는 것도 모두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정치적인 상태를 관찰하면 모두 분개할 일뿐이며 세상에 범람하는 작품을 들춰보면 모두 한심한 것들 뿐이며 또 교회에 드나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고 목사에 대해 신도에 대해 솟구치는 불평불만을 누를 길이 없다. 사물을 관찰해도 그것을 밝은 면에서 보지 않고 다만 그 어두운 면으로만 보며 분개와 욕지거리를 일삼게 된다. 목사, 전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카일라일을 배우기를 꺼리는 이유는 그 온순 독실하고 침착한 성격에 상처를 낼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에 만족하고 태평을 구가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다. 다만 그의 뜻에 맞고 마음에 흡족한 것이란 과거와 왜곡뿐이다. 과거와 왜곡 없는 것이네요. 아무리 그 인물이 존경할 만한 자라도 아무리 그 사업이 고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이라는 관사를 지닌 것이라면 그는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애석해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다. 때문에 런던에 400만의 시민이 산다 해도 친히 사귀며 정을 나누던 사람은 2-3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2-3명 벗조차도 자칫 멀리하려 하는 성향까지 있었다. 그는 바로 자기 시대에서 벗을 찾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려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의 사상을 평해서 그의 눈에 비친 세계에서 하나님은 크로멜 시대까지 존재하고 그 이유는 그 모습을 감춘 것과 같다고 했다. 그것은 그가 천하의 영웅이 크로멜 시대에서 끝났다고 했기 때문이리라.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영국 사회는 결코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스코트가 있고 워즈워드가 있고 바이런이 있고 밀이 있고 글래드스턴이 있고 디즈렐리가 있었다.
천하의 명사가 조야의 별처럼 산재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칼라일은 말한다. 몇몇 영웅이 밀턴 시대에는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그는 현재에 대해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고 눈앞의 것을 아무래도 찬미할 수가 없었다. 디즈레일리를 데이지라 부르고 결코 본명을 쓰지 않았다. 또 유명한 해부학자이며 그를 무척 존경한 오웬에 대해서도 겨우 조금 칭찬하여 드물게 보는 제사가 내 집을 찾아와 정담을 서너 시간 나눈 바 매우 유쾌했다라고 한데 불과하다. 이와 같이 현재의 아름다운 점을 칭찬하거나 재능을 인정하려 들지 못함은 그의 병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 속담에 보지 못한 것은 값지다 라는 말이 있다. 그가 당시의 인물에 대해서 격찬하여 맞이하는 단 한 명이 있었다. 그것은 괴테였다. 에머슨이 이상히 여겨 그대같이 정통 종교를 믿고 신념 굳은 부모를 모시며 또한 스코틀랜드의 산천에서 자란 사람이 괴테를 격찬하다니 어쩐 일이시오?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바이오? 라고 물었다. 과연 그렇다. 카알라일의 일상생활을 아는 자로서는 그가 괴테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가 뜻밖이라고 놀랄 것이다. 그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해 괴테를 칭찬했다. 여름 태양처럼 씩씩하게 솟아나와 씩씩하게 사라졌다고도 하고 혹은 괴테의 편지를 받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기나 한 것처럼 좋아하며 그에게 자기가 알려진 것을 터없는 명예로 여겼다고도 한다. 그 후에 독일에 여행할 때는 비텐베르크로 루터의 유적을 참관하기보다는 먼저 괴테의 서재를 찾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카알라일이 그의 아내와 함께 독일로 가서 2년간 괴테 밑에서 지내며 배웠다고도 전한다. 그가 괴테를 격찬하게 된 동기의 하나는 그것으로 영국인을 질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중국의 황제를 칭송하였다. 즉 황제가 교제를 차리고 매년 밭갈이가 시작되는 날 손수 보습을 들고 그 의식을 행했다는 말을 듣고 노동을 위한 재물을 바치는 것이라 하며 기독교 국가인 우리 영국에도 그런 미풍양속이 없다고 했다. 또는 중국의 과거 시험 치르는 법을 문명법이라 하며 유럽 여러 나라에도 그런 시험은 없다고 논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의 실상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그 의식이나 방법은 결코 감복할 수 없지만 그가 그토록 격찬한 것은 바로 보지 못한 것은 값지다는 관념에서가 아니겠는가. 그가 따뜻한 우정을 깨트리는 일이 있어도 별로 애석해 하지 않은 것은 그를 위해 유감이다. 친구 에드워드 어빙에 대해서도 그가 죽은 뒤 유명한 추도문을 써서 영문학 사상의 추도의 정을 가장 잘 피력한 것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지만 생전에 서로의 정의는 멀었다. 그것도 그 책임이 카알라일에게 반드시 없었다고도 할 수가 없다. 에머슨과의 교우가 매우 두텁고 평생 변하지 않은 것도 생각해보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에머슨이 맨 처음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서로 의기투합해서 옛 벗을 만나기라도 한 듯 심혈을 기울여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만나게 되자 카알라일은 덜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 서로 헤어진 후 남에게 말하기를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펄머리 가제트 지상의 카알라일을 평해서 그가 만약 지금 시대에 살며 구세군의 장군 부스와 만났다면 서로 손을 잡고 가장 두터운 정을 나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뿐 다음에 만나면 충돌이 되고 논쟁이 되어 마침내 서로 맞붙어 싸우게 되리라고 했다. 이상 그의 앞뒤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 그의 결점을 지적했다. 그렇듯 카알라일이 자기 주의를 주장하고 서슴없이 자기의 괴팍한 성격을 나타낼 때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더라도 정이 멀어지게 되기가 일쑤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카알라일의 가정이 차가운 것은
그의 아내의 성질이 온화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언젠가 부부가 함께 여행했을 때 카알라일이 어느 찻집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그 커피가 좀 식은 것을 보고 불평을 토하자 아내가 옆에서 활활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찻잔 속에 넣으며 이제 뜨거워졌겠죠? 라고 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 한 예다. 과연 아내의 성질이 나빠서 카알라일을 노하게 했는지 아니면 카알라일의 성질이 거칠어 아내를 괴팍하게 만들었는지는 속단할 수 없다. 어쨌든 그의 가정은 봄 바다의 잔잔한 파도, 부드러운 바람결, 뽀얗게 안개 낀 따뜻한 광경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죽자 2년 동안 몹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거의 단식하다시피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한순간만이라도 좋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하고 한탄한 것을 보면 그는 결코 냉혹해서 사랑을 모르는 인간은 아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타오르는 정열이 곁들여 있으나 불행히도 그의 몇 가지 괴팍한 성격 때문에 억눌려 끝내 원만하게 온정을 베풀지 못한 것 같다. 이와 같이 불평의 요소는 그의 일생을 관찰했다. 그를 배우려 하는 자는 이 점을 잘 알아서 그의 그러한 불평적 경향을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카알라일을 위해 덧붙여 줄 것이 있다. 그가 인간 사회의 온갖 면에 대해 불평을 말하고 스스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오늘날의 야비한 정치가 또는 삼류 문학가 따위가 품는 불평과는 격이 다르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평을 품었는가? 34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고 불우한 처지에서 살아온 스스로가 한스럽고 괴로우며 천하의 준말을 알아보는 배각이 없고 덧없는 세월 속의 영웅은 그저 늙어가는 것이 서러워 세상을 비웃고 헐뜯으며 마음의 번민을 달래려 한데 불과했을까? 아니다. 그가 스스로를 위해 불평을 늘어놓는 인간이었다면 어찌 웅대한 사상과 성실한 품성을 갖출 수가 있었겠는가?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등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토하기에는 너무도 큰 인물이다. 그의 불평은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번즈전에서 번즈가 가난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드디어 고개를 숙이고 귀족을 찾아간 것을 나무라며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 치고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나 만약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면 그 어떤 고통이 그를 괴롭히랴. 그런데 그가 그러한 추태를 보인 것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논했다. 말은 의젓하고 그럴듯하지만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유유히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 어렵다. 그렇지. 존스는 의무를 중히 여기며 풍랑 거친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휴음은 인생을 놀이터로 보고 죄악을 범하지 않는 한 억눌린 일생을 살기보다는 재미있고 장난스레 살다 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보람이라 생각했다. 카알라일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풀지 못해 만족할 수가 없었다. 분투 격전에서 승리를 거둘 것을 각오하고 마치 인생을 자기의 원수라 여겨 멱살을 잡고 싸우며 내가 나를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이느냐 하고 선악이 서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까지나 정의 편에 서서 의무를 위해 쓰러지려 했다. 때문에 그의 생애를 통해 고통이 그칠 새 없고 삶이 항상 불편하며 불평이 그칠 새가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것이 활기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었던 까닭이기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성실한 인물이 성실한 생애를 보냄에 있어서 비록 암담한 여운이 그의 일생을 뒤덮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늘에 눈부신 빛을 볼 때도 있다. 그가 한때 그의 고향인 니스 강가에서 에머슨에게 보낸 편지의 1절에 내 마음은 내 머리의 날씨와도 같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려서
한 줄기의 빛도 없을 듯한 그때에 그래도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려온다고 쓴 일이 있다. 이것은 그대로 그의 영성의 경험을 나타내 주는 글이다. 그는 영국인의 생활을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배를 띄운 것처럼 마침내 떠내려가 멸망하게 되리라고 경고했지만 그러는 한편 또 그는 영국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진흙 밑에는 굳은 바위가 있고 구름과 안개 위에는 태양이 있으며 불평 끝에는 행복과 희망이 있다. 그는 희망이 없는 불평가가 아니며 광명을 우러러 보지 않는 염세가는 아니다. 이런 점을 모르면 참으로 카알라일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가 죽은 뒤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존 스탠리가 설교한 말 중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그의 나이 이미 80여 세에 벗들과 서신을 나눌 수도 없었다.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어느 날 저녁 홀로 외로이 창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새들의 벗을 찾는 소리도 구슬플 때 삶의 무상을 느꼈다. 연필로 그때의 감회를 적기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자신을 가리킴 또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런데 여기서 버리시지는 않으리라. 또 앞으로도 버리시지 않으리라. 참 이렇게 썼군요. 그가 빛을 우러러보고 경건한 감회에 잠긴 것이 어찌 한두 번이었겠는가. 그처럼 정의를 따르고 노동을 중시하며 빈민의 벗이 되어 주위와 함께 쓰러지는 웅대한 영혼을 지닌 인물은 비록 한때 암담한 이 세계에 비관하고 분노하며 불평불만을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는 이윽고 천지를 기쁘게 바라보고 광명을 우러르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바로 그는 이 광명을 우러르며 불평스러운 세상을 떠났다. 최근 외국 신문이 작년 12월 20일 카알라일을 막내 여동생 제인 카알라일의 죽음을 보도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농부인 해닝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그 후 부부가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다.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한 농부의 아내로서 나이도 이미 80세가 넘은 할머니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이 노파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독자도 유심히 그 보도를 읽는 것을 보면 아직도 세계에서 카알라일의 영향을 짐작할 수가 있다. 어떤 기자가 생전에 이 노파를 찾아가 오빠 토마스의 지난 날의 생활을 물었더니 노파의 첫 대답은 세상 사람이 소위 카알라일이라고 이름을 잘못 부른다는 것부터 설명하여 스코틀랜드의 방언대로 말하면 카르르라일 이어서 R을 셋 정도 겹쳐 발음해야 한다고 했다. 카알라일 이렇게 써야 되네요. 그러고는 이어 프루드의 카알라일전을 비평했다. 이 책은 그의 반면만을 그린 데 불과하여 어려움을 그르쳤다고 했다. 이 책에 의하면 흄은 그저 엄정하기만 한 사람 같으나 내면적으로는 세심한 사랑이 깃들여 있어 마치 여자 같은 성질을 지녔고 적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대항하는 두려운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카알라일은 항상 남동생과 여동생을 염려하여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여러모로 손을 써서 동생 존의 교육비를 보내주었고 또 그 해닝도 집이 가난하여 죽었을 때에는 아무런 저축도 남긴 것이 없었으나 제인이 생활에 고통받는 일 없이 편안히 인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카알라일의 유산이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단테처럼 의에 엄하고 굳세었으나 정에는 따뜻하고 약한 사람이었다. 시인 쉴러가 말한 바 있다. 용감한 사람은 남이 없는 곳이 아니면 참된 용기를 나타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남을 대할 때는 저절로 정에 져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그가 제인에게 보낸 편지
또는 저술 등이 모두 보관되어 있으므로 카일라일 학 연구에 뜻을 둔 사람에게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카일라일의 전집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또 이렇게 카일라일이 어떤 분인지 알고 보니 대략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카일라일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카일라일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는데 또 중간에 끊기가 또 애매한 분량이라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카일라일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그래서 우찌무라 선생님은 카일라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카일라일에 대해서 평한 그런 부분을 마치 그분이 강당에서 강의하는 것과 같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잘 모르고 고전이나 또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해서 알 겨를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남은 챕터들을 읽어갈 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길었습니다. 승리하십시오.